안녕하십니까, 역겐TV입니다. 아유, 날씨가 매우 화창합니다. 오늘 말이죠, 백제 갑옷에 대해서 얘기를 할까 합니다. 갑옷이에요. 갑옷이 뭡니까? 전투를 벌일 때 자기 몸을 방어하는 그런 용품이잖아. 근데 이게 당나라 왕이 이 백제 갑옷을 착용했다는 기록이 있다는 겁니다. 당나라 왕이. 그래서 제가 살펴보니까 그 속에는 여러분들이 미처 몰랐던 비밀이 숨어 있다는 거예요. 오늘 이 얘기를 좀 할까 합니다. 이 백제 갑옷이요, 이 기록에만 있었는데 이거를 출토를 합니다. 언제냐? 2011년입니다. 2011년 10월에 공주대 박물관장이었던 이남석, 이 사람들이 공주에 가면요, 공산성이라고 있습니다. 공산성. 이 공산성 안에 이제 그 저수지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저수지를 이렇게 조사를 하는 와중에 이게 발견된 겁니다. 사진 속에. 갑옷이에요. 그리고 더 특이한 게 뭐냐면 이 갑옷 안에 글자를 발견한 거, 이거. 어떤 글자냐면 정간 19년, 그러니까 정간이라는 그 연호는 누구의 연호입니까? 당태종이 이제 집권했을 때 연호예요. 정간 19년, 서기 645년이죠. 정간 19년이라는 글자가 적힌 이 찰갑 한 벌을 수습을 했다는 거야. 이거를 발표를 한 겁니다. 공주대 박물관에서. 그래서 이 공주대 박물관장이었던 이남석 씨가 우리 고대사에서 확인한 가죽 갑옷, 그러니까 이게 가죽이었던 거야. 그러니까 철갑이 아니라 가죽으로 만든 갑옷이에요. 가장 오래된 것일 뿐만 아니라 이 출토된 갑옷은 오칠이 돼 있다는 점이야. 오칠. 이게 중요합니다. 오늘의 오칠을 한 거예요, 갑옷에다가. 근데 이 오칠 했다는 게 이제 일컬어서 뭐라고 불렀냐? 이 문헌 기록에 이제 뒤에 말씀드리겠지만 문헌 기록에 이제 등장하고 있어요. 그 명칭이 명강계라고 합니다. 이 오칠한 갑옷을 명강계. 왜 그러냐면 오칠을 하게 되면 이게 햇빛에 반사가 돼요. 그 빛을 발하게 되는 거죠. 갑옷이 빛을 발한다. 그런 의미에서 명강계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공주 공산성에서 출토된 이 갑옷은 명강계였다는 거예요. 뭐 전문가가 그랬다고 하네. 근데 다 좋아요. 어유 몇천 년 전에 갑옷을 발견한 거 대단한 거 아닙니까? 근데 이 유물 발굴이 있어서 제가 항상 이 대한민국 그 유물 발굴단의 어떤 그런 좋은데, 발굴한 것까지는 좋은데 좀 이상한 행동들을 좀 해요. 어떤 거냐면, 자, 글자가 있었다는 거요. 물론 글자가 있을 수가 있어. 근데 좀 이상한 게, 자, 이 글자체도 그렇고요. 그 당시 글자체가 아닌 듯한 것 같아. 제가 볼 때는 뭐 전문가들은 뭐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게요. 이게 지금 645년이면 한 천 몇 년이 지난 거잖아. 근데 이렇게 명확하게 글자 모양이 이렇게 있을 수 있냐고요. 여러분 이거 생각을 좀 해보셨습니까? 뭐 희미하게 만약에 철판이라든지 이런데 이렇게 막 한 거는 남아 있을 수가 있는데 가죽에다가 글자를 지금 새겨 놓은 거잖아. 그것도 색깔도 변하지도 않았어. 빨간색. 좀 의심스럽지 않습니까? 자, 보세요. 이
이 명관계 갑옷은 오칠한 게 많이 탈색이 됐어. 그잖아요. 왜 그러냐면 천 몇 년이 지났잖아 지금. 이게 당연한 거야. 이렇게 흐릿한 게. 근데 이렇게 명확하다고 글자가 천 몇 년이 지났는데 뭐 오늘 주제하고는 상관이 없는 얘기지만 그 한국 그 유물 발굴했을 때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아시겠죠? 어쨌든 뭐 그렇다는 거예요. 아무튼 어쨌든 간에 백제 명관계가 발견이 된 겁니다. 그 공주대 박물관장인 이남석 씨가 얘기했듯이 이게 이제 문헌 기록에 있다는 거야. 어딨냐? 삼국사기에 있습니다. 두 가지가 나옵니다. 삼국사기 백제 본기에 따르면요. 서기 626년이에요. 이 당시 백제왕이 무왕입니다. 무왕 때 당나라에 사신을 보내서 명관계라는 갑옷을 바쳤다. 그리고 고구려가 길을 가로막고 상국에 조회하지 못한다고 호소를 했다는 내용이야. 응? 그러니까 고구려가 내가 지금 사신을 보내야 되는데 고구려가 막고 있다. 이걸 어떻게 좀 해결을 해주셔. 입막음용으로 이제 명관계를 보낸 거야 백제가. 이때 명관계라는 게 나옵니다. 그 다음에 삼국사기 고구려 본기에도 나옵니다. 서기 645년이에요. 당태종식이에요. 당태종이 이제 고구려를 공격할 당시인데 그때 이제 요동성을 공격하고 있을 때요. 이때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이때 백제가 바친 황금색으로 칠한 새 갑옷을 거쳤다. 황제와 이세족의 군사가 합세하자 갑옷의 광채가 햇빛에 번쩍거렸다. 이거로 봤을 때 햇빛에 번쩍거렸다. 이거는 분명히 오칠을 했다는 거예요. 오칠. 갑옷에 오칠했다. 그럼 백제가 보냈다는 게 맞는 얘기죠. 명관계라는 거야. 그러니까 이 당태종이 입고 있었던 갑옷이 명관계라는 거였다는 거죠. 여기서 이제 명관계에 많이 갖고 있는 특성이 나타난 겁니다. 뭡니까? 오칠하는 거야. 오칠은요, 갑옷 전체에 오칠을 하면 갑옷 전체에서 빛을 반사를 하게 되는 거야. 이게 이제 백제 명관계의 독특한 특징이었다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제 햇빛을 비치게 되면 뭐 위험도 있고, 이 갑옷을 입고 있는 사람이 위험이 있고, 또 한 가지가 뭡니까? 효과가 적에게 위압감을 줄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를 당나라 왕이 입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게 문헌 기록에 있었다는 거야. 자, 근데 웃긴 게요. 자, 당나라가 어떤 나라입니까? 중국의 그 고대로부터 계속 왕실이 이어져 내려왔던 왕실이잖아. 그렇다면 뭐 중국에는 뭐 갑옷이 없었나?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중국 갑옷은 이 은나라 때부터 계속 발달되어 왔었단 말이죠. 백제보다도 더 강력한 갑옷이 있었단 말이야. 근데 왜 당나라 왕은 백제에서 보내준 명관계를 착용하고 있었을까? 당나라 한번 갑옷을 좀 볼까요? 당나라도 명관계가 있더라고요. 당나라 명관계가 있어요. 그러니까 전형적인 찰갑이에요. 이거 조금 이상한데 이거 뭐 마징가제트도 아니고 이거 아 참. 근데 여기요 보시면 이 사진에 보시면 이게 갑옷인데 이 가슴에 이게 이거 있어요. 철판이 두 개가 있어요. 동판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호심경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만든 이유가 뭐냐면 날아오는 화살을 방어하기 위해서. 갑옷은 뚫릴 수가 있는데 이건 이제 동판이기 때문에 잘 안 뚫리거든. 그래서 이거를 앞하고 뒤에다가 만듭니다. 이게 당나라 갑옷이에요. 근데 이 호신경이요, 그냥 날아오는 화살을 방어하는 그런 목적 외에도
특수한 효과를 누리게 된 겁니다. 뭐냐면 햇빛이 여기가 이제 반사가 되는 거야. 다른 데는 반사가 안 되는데 여기 그 동판이니까 여기가 반사가 되는 거야. 그래서 빛을 발하게 된 거야. 그래서 당나라도 이거를 명강계라고 이제 호칭할 수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얘네들이 목적 이외의 효과를 누리게 된 거야. 이게 있었단 말이야, 당나라에도. 그 다음에 당나라만이 갖고 있는 또 독특한 갑옷이 있어요. 그러니까 삼문갑이라고 합니다. 삼문갑. 이건 뭐냐면 의전용이에요. 의전용. 뭐 의식을 할 때 입는 갑옷이야. 그죠? 뭐 전투할 때 입는 갑옷이 아니라 의전용 갑옷이라는 거야. 갑옷. 삼문계라는. 이것도 있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갑옷의 종류도 많고 이 백제보다 당나라가 더 갑옷이 발달되어 있었다는 얘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나라 왕이 백제 명강계를 착용을 했다는 게 무슨 이유에 있었을까요? 그것은 백제 명강계만이 갖고 있는 독특함에 있었다는 겁니다. 그게 뭘까요? 자, 제가 앞서서 말씀드렸다시피 백제 명강계는 오칠을 합니다. 오칠. 황금색 오칠을 했는데 그 원료가 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백제 땅에서만 자생하는 토종입니다. 토종 나무가 있는데 백제 남부 지역에 자생하는 황칠나무 이겁니다. 이거 사진에. 이게 황칠나무예요. 그러니까 전라남도 그 해안가 섬에만 있는 자생하는 토종 나무예요. 근데 여기에 이제 그 액이 나와요. 이렇게 액이. 이 액이 오칠하는 원료가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액이 오칠하게 되면 금빛을 발하게 된다는 거예요. 금빛. 이게 문헌 기록에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황칠나무에 대해서 신당서에 따르면 백제 세 섬에서 황칠이 났는데 6월에 찔러가지고 액을 취하는데 금빛과 같다. 신당서에 나오는 얘기. 통전에도 나옵니다. 백제 서남쪽 바다 안에 세 섬이 있는데 황칠나무가 난다. 6월에 즙을 취해가지고 칠기들이 황금과 같아. 그 빛이 눈을 사로잡는다. 그 광채가 나요. 그러니까 이 오칠을 하게 되면 이 황칠나무의 액을 원료로 삼아서 오칠을 하게 되면 갑옷 전체가 막 빛을 발하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당나라는 이 호신경 이 부분만 빛을 발하지만 백제는 갑옷 전체에서 빛을 발하게 된다는 거야. 엄청난 거 아니야. 어? 근데 당나라에 없는 그 원료가 되는 황칠나무는 당나라에 없고 이 백제 이 해안가에 있는 섬 지역에 있는 백제 토종 나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백제 명강계에는 이 당나라 갑옷과 틀린 어떤 이런 독특함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갑옷 전체에서 빛을 발할 수 있다. 이겁니다. 자, 백제가 이거를 그냥 썩혔을까요? 백제가? 이 명강계라는 것을 백제가 엄청나게 이제 사용을 하게 됩니다. 이제 그에 앞서서 이 당나라 이전에 이제 수나라가 있었는데 그때 그 이 한반도 그러니까 삼국 고구려 백제 신라 그다음에 수나라의 어떤 그 관계 그러니까 중국과 이 고구려 백제 신라의 어떤 그런 외교를 좀 보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일단 백제 신라가 낮에 동맹을 맺고 고구려에 대항을 했었는데 서기 550년에요. 진흥왕 때 신라 진흥왕 때 신라가 이 고구려 백제를 적으로 돌리는 사건을 벌인 겁니다. 한강 유역을 점령을 해버린 거야. 그러니까 자 낮에 동맹을 깨졌고 그 백제도 배신한 거죠. 그 다음에 고구려하고 백제를 적으로 돌리게 된 거야 신라가. 왜 이런 일을 벌였을까? 제가 볼 때는 아마 그 진흥왕을
도왔던 그런 세력들이 어떠한 생각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그게 뭐냐면 우리의 살 길은 저 중국 땅에 있다. 그러니까 중국에 있는 나라들과 계속 밀접한 관계를 맺는 것이 신라가 사는 길이다. 이렇게 외교 정책을 세웠던 것 같아요. 그래서 백제랑 고구려를 적으로 돌린 겁니다. 그게 서기 550년. 그 이후에요. 그때 이제 중국에서도 서기 581년에 수나라가 건국이 됩니다. 선비족 출신이죠. 이때 백제는 이제 신라하고 틀리게 백제는 오래 전부터 중국 나라들하고 계속 외교 관계를 맺고 있었단 말이죠. 신라보다는 일찍부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수나라가 백제한테는요, 들어서자마자 대방궁공이라는 책봉을 해준 겁니다. 바로 백제는. 왜냐하면 친했으니까. 중국 나라들하고 백제는. 옛날부터. 그래서 바로 책봉을 해준 거야. 근데 신라는 서기 594년, 그러니까 백제가 수나라로부터 책봉을 받은 이후 7년 만에 책봉을 받습니다. 좀 늦었죠, 신라는. 늦을 수밖에 없지. 백제는 재빠르잖아. 그리고 계속 외교 관계를 맺어왔기 때문에. 근데 여기서부터 이제 조금 틀려진 거야. 그러니까 신라는 앞서도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중국과 외교 관계를 맺는 것이 외교 정책의 최우선 과제였기 때문에 신라는 무조건 중국하고 외교 관계를 맺어요. 그것이 신라가 사는 길이기 때문에. 그래서 수나라의 책봉을 받은 이후에 신라는요, 이 수나라에 엄청나게 밀착을 합니다. 근데 이와 반대로 백제는 그냥 껄렁껄렁한 거야. 좀 노력을 기울여야 되는데 신라가 이렇게 적극적으로 수나라에 밀착을 하게 되면 백제도 그에 동등하게 해야 되는데 조금 이 당시 이제 수나라가 이 중국 땅을 통일한 게 아니고 이 양쯔강 이 동남쪽에 진나라가 있었어요. 진나라. 이 진나라에 사신을 보낸 거예요. 백제가. 이 진나라는 뭐냐면 수나라의 적이야. 근데 백제가 수나라의 적국한테 사신을 보낸 거야. 이거를 수나라가 모를 것 같냐고. 여기서부터 수나라가 백제를 의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신라는 신뢰하고 백제는 의심하게 된 거야. 어쨌든 간에 이 진나라를요, 수나라가 서기 598년에 멸망을 시킵니다. 진나라를. 멸망을 시키고 수나라의 오랜 염원이 뭡니까? 한번 고구려한테 얻어 맞았잖아요. 영영한테. 이걸 복수를 해야 돼. 그래서 고구려를 공격할 준비를 합니다. 이 소식을 알지. 백제하고 신라가. 그래서 백제가 불이 나게 사신을 보냅니다. 왜냐하면 신뢰를 회복해야 되잖아. 수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이제 사신을 보내서 제가요, 만약에 수나라가 고구려를 공격을 하게 되면 제가 길잡이가 될게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야. 수나라한테. 그랬더니 수나라가 백제를 의심했잖아. 정중하게 거절합니다. 야, 넌 됐어. 그리고 이게 수나라가 고구려를 공격합니다. 수양제가 서기 612년에 공격을 하는데 이때 백제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간망합니다. 아니 뭐 길잡이가 되겠다. 아 물론 수나라가 거절했기 때문에 뭐 가만히 있는 거겠지. 그냥 뭐 그러니까 구경꾼이지 한마디로 말하면 뭐 고구려가 이겨도 좋고 뭐 수나라가 이겨도 좋고 백제는 이제 두 길 보기를 하게 된 거죠. 응? 근데 신라는 틀립니다. 왜냐하면 나라의 운명을 걸었잖아. 중국과 밀착된 게. 그래서 이때 신라는 수나라가 고구려 공격할 때 군사적 행동까지 같이 해줍니다. 그러니까 수나라 입장에서는 신라가 엄청나게 이뻐 보이지. 군사적 행동까지 했잖아. 근데 이때 백제는 신라를 공격합니다.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이제 수나라도 이 고구려하고 전쟁을 통해서 멸망을 합니다. 그래서 서기 618년에
당나라가 건국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당나라가 건국됐는데 정치 상황이 완전히 바뀐 거야. 그런 사건이 고구려에서 터집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고구려는 적대적이었잖아, 이 중국 나라하고. 그리고 백제 신라는 이제 이 중국 나라한테 이제 환심을 사기 위해서 계속 이제 밀착했던 거고. 근데 이 고구려에서 그동안 반중이었던 영량왕이 의심스럽게 죽습니다. 그리고 친중이었던 영유왕이 왕이 오른 겁니다. 좀 의심스러워요. 그 영량왕은 이 중국 그 수나라 여기가 치고받고 했던 왕이잖아. 중국을 싫어했던 왕이야. 근데 이런 왕이 의심스럽게 죽었어. 그리고 나서 중국을 좋아하는 애들, 그 왕이 영유왕입니다. 영유왕이 왕이 오른 거야, 고구려에서. 정치 지형도가 바뀌어버린 거야, 영유왕이 들어서면서. 왜냐하면 친중이기 때문에 영유왕이 바로 당나라하고 화친을 맺은 거야. 이렇게 되면 어떻게 돼? 아니, 그러니까 백제하고 그동안 싸웠잖아요. 근데 이제 신라 한강 유역을 차지하면서 백제랑 고구려가 싸울 수가 없게끔 된 거야. 중간에 신라가 끼어들었기 때문에. 그런 와중에서 이 고구려가 이 백제한테도 적이었고 신라한테도 적이었잖아. 근데 여기 고구려에서 친중인 영유왕이 들어선 거야. 그리고 당나라하고 화친을 맺었어. 뻘쭘해진 겁니다. 백제 신라 똑같이 뻘쭘해진 거야. 그 고구려가 가뜩이나 고구려하고 계속 뭔가를 해보려고 신라 백제가 수나라한테 고개를 숙였는데 이 고구려가 이 당나라하고 화친해버리니까 어떻게 돼? 이 백제 신라도 불이 났게 사신을 보내야지, 당나라에. 보냅니다. 그래서 서기 621년에 백제가 당나라에 뭐를 바치냐? 과하말을 바칩니다. 그 쪼락말 있잖아, 쪼락말. 쪼락말. 작은 말 있잖아요. 이 과하물을 바친 거야. 신라 또한 뭐를 바쳤겠죠. 당나라에 조공을 합니다. 근데 뭘 바쳤는지는 기록이 없어요. 뭐 바칠 만한 게 있나, 신라가? 뭐 구슬 있지, 구슬을 바쳤나? 어쨌든 간에 백제는 과하말을 바쳤어. 와. 그래서 서기 624년에 이제 당나라가 그래, 뭐 지금 뭐 고구려하고도 화친했고 백제 신라도 득달같이 와가지고 조공품을 바쳤으니 책봉을 다 해줍니다. 그래서 신라는 이제 뭐 주국 낙랑궁공에 이제 책봉을 해주고 백제는 대방궁공에 책봉을 해줍니다. 그러니까 고구려 백제 신라가 당나라로부터 다 책봉을 받았어요. 이게 뭡니까? 고구려가 백제 신라는 뭐 그렇다 쳐도 그 원흉이 누굽니까? 영유왕 아니에요, 영유왕. 응? 친중. 어쨌든 이런 상황이 이제 뭐 애매한 상황이 된 거야. 그러니까 지금 당나라에 전부 다 외교 관계를 맺었잖아, 고구려 백제 신라가. 그러면 고구려 백제 신라는 이제 당나라로부터 지시를 받는 입장이 된 겁니다. 야, 싸움하지 마. 그러면 싸움을 하지 말아야 돼. 그러니까 백제 입장에서는 깝깝해진 겁니다. 신라를 공격을 해야 되는데 지금 당나라가 너희들 서로 싸우지 마 이렇게 나오니까 그래도 계속 공격을 합니다, 백제는. 고구려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서기 625년에 신라가 못 살겠다. 이제 고구려 백제가 이제 계속 공격을 하니까 당나라에 가가지고요, 고구려가 사신길을 막는다고 호소를 합니다. 당연하죠. 고구려가 이제 해군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백제 신라가 당나라로 가려면 제가 말씀드렸잖아, 이 인접해서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 고구려 이 바다를 지나가야 돼.
그럼 고구려 해군이 가만두겠냐고. 그러니까 이거를 영유왕이 한 거야. 나만 당나라의 이쁨을 받겠다는 거지, 영유왕은. 어쨌든 간에 신라가 이렇게 호소를 해. 백제도 호소를 합니다. 백제도 막 알랑방구를 껴야 되는데 고구려가 계속 막으니까. 서기 626년. 그러니까 신라는 이제 아무것도 진상품이 없으니까 그냥 말로만 가서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백제는 틀려. 백제가 당나라에 이제 사신을 보내가지고 명관계를 바칩니다. 서기 626년에. 그러면서 고구려가 사신길을 막고 있다고 호소를 합니다. 신라처럼. 자, 이때 백제가 명관계를 바친 거야. 오치를 한. 그래서 막 빛을 발하는, 갑옷 전체에서 빛을 발하는 특이한 갑옷을 바친 거야. 누구한테 바친지 아십니까? 서기 626년 당태종한테 바친 거야. 당태종이 서기 626년에 자기 형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된 사람입니다. 백제가 이 틈을 노린 거야. 왜냐하면 백제는 뭔가 당태종한테 환심을 사야 돼. 왜 그러냐면 당태종의 어떤 환심을 사야만 신라를 계속 공격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백제의 독특한 갑옷인 명관계를 갖다 당태종한테 바친 겁니다. 아시겠죠? 자, 이러고 백제는 신라를 계속 공격을 합니다. 근데 이 와중에 신라에서 여왕이 등극을 하게 됩니다. 서기 632년에 선덕 여왕이 등극을 합니다. 여왕이 등극한 거야. 백제 입장에서 완전히 이거는 기회야, 기회. 여왕이, 와. 근데 지금 백제를 계속 공격을 해왔지만 좀 더 이제 여왕이 들었었기 때문에 이제 대대적으로 공격을 하려면 당나라에 또 이게 당나라 가서 좀 이렇게 또 읍소를 해야 돼. 그러려면 또 뭐를 해야 됩니까? 당태종이 좋아하는 게 뭐야? 명관계잖아. 똑같아 맞춰야지. 바칩니다. 신라를 공격하기 위해서 대대적으로. 서기 637년에 당나라의 철제 갑옷. 이번에는 이제 뭐 가죽이 아니라 철갑입니다. 철갑에도 오칠할 수 있잖아. 이것도 제가 볼 때는 명관계라고 보고 있습니다. 조각한 도끼를 바쳤다. 도끼는 뭐야? 어쨌든 간에 명관계를 바친 거야. 그랬더니 당태종이 너무 좋아했던 거야. 독특하니까. 당나라에 없는. 그래서 당태종이 사신을 특별히 위로하고 특별히 위로해 준 거야. 야, 고마워. 그래서 비단을 줬다는 거야. 비단을. 신라는 아무것도 없어. 근데 백제는 당태종이 좋아할 만한 진상품을 갖다 바친 거야. 그리고 서기 639년에도 다시 당나라의 철제 갑옷하고 조각한 도끼를 갖다 바칩니다. 계속 갖다 바칩니다. 왜? 왜 갖다 바쳤겠냐고. 신라를 대대적으로 공격을 해야 되는데 당나라의 그 당태종이 또 야 공격하지 마 이러면 어렵잖아. 입막음용으로 계속 명관계를 갖다 바친 거야. 당태종이 좋아하니까. 자, 이러던 상황입니다. 근데 이 당시 백제왕이 무왕입니다. 그러니까 무왕이 계속 신라를 공격을 했는데 이게 성과가 별로 나오지 않고 있었어요. 공격은 했지만. 그러다 보니까 하는 수 없이 계속 명관계를 갖다 바친 거야. 그러다가 이제 이 백제 무왕이 서기 641년에 이제 죽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인 의자가 왕이 된 겁니다. 의자 왕이 이제 백제 왕이 된 겁니다. 근데 여기서 고구려에서 또 엄청난 사건이 터진 거야. 정치적인 사건이. 옛날에 과거에 당나라가 들어설 때는 반중이었던 영량왕이 죽고 친중인 영유왕이 들어섰잖아.
근데 이 백제 무왕이 죽었을 때, 그러니까 이제 의자왕이 등극을 했을 때, 이때 고구려에서요 그동안 친중이었던 영유왕을 갖다가 영계 소문이 죽여버립니다. 와, 서기 642년에 와, 박수 칠 만한 거야. 응? 그러니까 영유왕은 아무리 자기가 친중을 했는데 영유왕이 몰랐던 사실이 뭐냐면 당나라는요 영유왕이 친중을 하든 말든 고구려를 공격할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야. 이거를 영유왕 세력들은 모르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인 겁니다, 여러분. 이 어리석은 영유왕을 영계소문이 잘 죽인 거예요. 이때 죽이지 않았으면 그냥 전쟁도 없이 고구려는 당나라의 입 안으로 들어가게 돼 있었던 거예요. 이거를 막은 게 영계소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어쨌든 이때 영계소문이 들었습니다. 물론 보장왕을 안 치지만 실권은 영계소문이 갖고 있는 거죠. 이때 백제도 신라를 대대적으로 공격을 해가지고 전략지인 대야성을 함락시키고, 이때 대야성의 성조가 누구냐면 김춘추의 사이입니다. 그래서 김춘추의 사이하고 김춘추의 딸을 죽여버립니다, 백제가. 그리고 그 이듬해인 서기 643년에 이 영계소문하고 백제 의자왕이 화친을 맺은 겁니다. 당나라하고 신라 모르게 밀약을 맺은 거죠. 이제 고구려하고는 적이 될 필요가 없는 거야, 백제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신라도 어쩔 수 없이 김춘추가 처음엔 고구려한테 가서 읍소를 했잖아. 우리랑 친하게 지내자. 고구려가 반대를 하지. 신라가 어떤 놈들이야? 배신을 때리는 놈들 아니야. 믿을 수가 없는 거지. 반대합니다. 그게 신라가 어디로 가? 당연히 당나라 쪽으로 달려갈 수밖에 없는 거지. 근데 이번에는 나라를 들어 바칩니다, 김춘추가. 그 정도는 돼야 당나라가 믿죠. 그래서 당태종하고 김춘추가 밀약을 맺은 겁니다. 그리고 나서 서기 645년에 드디어 당나라가, 당태종이 고구려를 공격을 하게 됩니다. 책부 원고에 따르면요, 이 당태종이 고구려를 공격한 그해 서기 645년에 백제에게 산문갑, 앞서서 제가 말씀드렸죠, 의전용 갑옷이라고, 이거를 이제 보내주면서 여기다가 금칠을 좀 해다오. 그러니까 명강계로 만들어 달라는 거죠. 그걸 요청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책부 원고에. 그러니까 뭐 이 당시 백제하고 당나라의 관계가 어떠한지는 모르겠어. 어쨌든 간에 뭐 이거는 뭐 백제만이 갖고 있는 갑옷이기 때문에 명강계는 요청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 다음에 서기 645년에 당태종이 이제 요동성 공격을 할 때 백제가 바친 황금색으로 칠한 새 갑옷을 걸쳤다, 이런 내용이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당태종은 이 백제 명관계를 너무 좋아했던 거야. 그러니까 백제하고 어떤 그 관계를 떠나서 굉장히 요구를 했던 거야. 아시겠죠? 자, 명관계를 백제가 어떻게 이용했는지 제가 지금까지 쭉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뭡니까? 외교에 써먹었다는 거야, 명관계를. 아시겠죠? 오늘 이 얘기를 좀 해드린 겁니다. 명관계, 백제의 갑옷. 이거는 한 명의, 그러니까 10명의 외교관이 할 수 없는 일을 이 명관계가 한 겁니다. 아시겠죠? 다음에 또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